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계약갱신률이 70%에 이르고 있고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78%까지 올라가고 있으니 임대차 3법을 폐지하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계약갱신률이 기존에 56%였었던 것이 66으로 올라가고 77%, 그럼 거의 한 20% 정도 포인트가 올라갔다. 갱신률이 이렇게 높아졌다. 그러니까 77%, 4명 중에 3명 정도는 5% 미만으로, 5% 인상 미만으로 갱신을 했다. 그리고 갱신률이 20%포인트나 올라갔기 때문에 임대차법이 굉장히 좋은 제도고, 이것을 폐지하려는 인수위의 지금 행위는 교각사루의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교각사루라는 거가 저는 잘 몰랐습니다. 찾아보니까 소탐대실과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한자를 찾자면. 그런데 교각사루의 우를 범할 우려가 있는 게 인수위가 아니고 이미 교각사루의 우를 범했죠.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가. 왜냐? 소탐 대실 했잖아요. 지금 그 계약갱신 청구권 써서 기존의 몇몇 임차인들은 5% 인상 미만으로 살 수 있게 돼서 좋았으나 그로 인해서 전세가 시장이 엄청 흔들려서 이중 가격이 생기고 신규 임차인들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에 전세를 들어가야 되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반전세가 늘어나고 전세가가 흔들려 버리니까 매가도 상승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양산시켰지 않습니까? 소수의 기존 임차인들 계약갱신 청구율이 조금 높아진 거를 얻는 대신에 어마어마한 것을 잃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소탐대실이하고 아니고 뭐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던 장본인들이 그런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면서 라디오 방송에서 얘기하신 거 보고 전 정말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사에서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갱신율이 70% 수준이란 말에 근거가 있을 때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췄는데 이게 지금 포인트가 아니에요. 70%는 어쨌든 이게 뭐가 중요해. 70% 됐다고 쳐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두 명의 아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 두 아이가 밥을 잘 먹도록 이제 뭔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밥을 잘 안 먹어. 반 공기씩밖에 안 먹어요. 근데 어떤 걸 해놓고 나서 보니까 한 아이가 A라는 아이가 엄청나게 밥을 잘 먹어요. 원래 반 공기 먹던 아이가 갑자기 한 공기씩 먹어. 그래서 요거를 홍보하는 겁니다. 이 아이 봐라. A라는 아이를 봐라. 갑이라는 아이를 봐라. 갑을이라고 해볼게요. 갑이라는 아이를 봐라. 지금 그 전에 반 공기 먹던 걸 우리가 잘 먹으라고 이렇게 했더니 한 공기를 먹게 됐다. 대단하지 않냐 우리 정책. 이러는데 그 한 공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반 공기가 이 을이라는 친구한테 반 공기를 뺏어와서 먹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둘 다 잘 되게끔 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 안 된, 부작용은 엄청나게 생겨나고 있는데 잘 된 것만 홍보하는 이것만 보고 나서 우리는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미안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했다고 홍보하는 저는 이런 모습 앞에서 정말 답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전세가율 재상승의 갭 투자가 성행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그런 기사들도 나타나고 있죠. 집값 10억에 전세값 7억, 70% 이상 비율을 댄 곳이 전국 82개 시 중에 26곳이 되고 아마 하반기가 돼서부터는 점점 올라가겠죠. 여러분들 많이 기사가 돼서 알고 계시겠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이 20년도 8월 달에 한 거니까 2년 후인 올해 8월 이후부터는 갱신 청구권을 한 번 쓰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정식 시세대로 전세를 구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2년 전에 5% 인상된, 실제로는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5% 인상된 가격으로만 갱신 청구권 써서 저렴하게 지금 전세에 있으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퇴거를 하셔가지고 주변에 비슷한 집을 구하려고 하게 되면 구해집니까? 몇 억이나 더 비쌀 텐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반전세를 가거나 월세를 가거나 평수를 줄이거나 지역을 더 다운그레이드해서 가거나 이러한 형태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임차인들도 대단히 힘들어졌고 임대인들은 사실 2년 전에 적정 시세를 올리지 못하고 법으로 갑자기 강제를 하니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5% 인상해서 묶여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이번엔 당연히 정상 시세대로 환원을 하겠죠. 전세가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세까지 상승하게 되니까 그러면 전세가율 재상승돼서 갭투자가 고개를 들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세가가 안정이 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매가를 밀어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전세가 불안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차 3법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폐지하는 게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저는 아직도 저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저렇게 모를 수가 있나,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율도 2달 연속 올랐고, 서울 전세가 비율도 지금 56% 정도 하니까 조금만 더 올라가면 60% 넘어가게 되면은 갭 투자자들이 다시 또 몰려올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율 역시 지난해 65.9에서 66%, 지금 비중이 거의 70%에 육박하는 수준이죠.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작년에 이미 13.7%가 뛰었고요. 거기에 좀 여러 가지 실책을 가했는데, 역대급 종부세가 부과됐던 작년에 집주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세를 전가하겠죠. 임차인들한테 전가하겠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기존 월세를 올리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보유세 인상이 주택 임대료 상승에 미친 영향이라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월세 비율이 단기간에 5% 뛰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28.7%였는데 이게 지금 37.4%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죠? 9%포인트 별거 아닌 것처럼 올랐지만 28.7이 37 된 거니까 거의 30, 증가율로는 33% 정도가 증가한 겁니다. 3분의 1 정도가. 엄청나게 많이 뛴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인데, 인수위가 소형주택에 대한 주택수 배제 검토를 합니다. 투기 지원책 전락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형주택 주택수 배제 검토가 뭐냐면,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당장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빌라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바로 이것들을 구입하겠죠, 사람들이.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매가가 어떻게 돼요? 쭉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야, 이렇게 되면 매매가 쭉쭉 올라가서 또 불안하죠. 내지는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규제를 가해. 이런 방식이 현재 정부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안 된다는 걸 알았죠. 자, 어떻게 되느냐? 시장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방식을 해요. 그럼 처음에 매가가 올라갑니다. 자, 대신 뭐예요? 여러분들 빌라 다세대주택 주거 오피스텔 사는 사람들이 뭡니까? 실거주다 있겠지만 거의 90% 이상이 투자자입니다. 그럼 투자자는 이걸 산 다음에 자기가 입주해요? 세를 놔요? 당연히 세를 놓겠죠. 그래서 전세 물량이 굉장히 풍부해지는 거예요. 전세 물량이 풍부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전세 가격이 안정화가 되겠죠. 자, 오늘 주제가 그거지만 전세가율이 높아야지만 갭 투자가 들어오는 거고, 전세가가 낮은 상태에서 안정화가 됩니다. 그럼 매매 수요가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더 이상 못 들어와요. 전세가가 올라가주면서 계속 상승하는 건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러한 공급을 많이 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매가가 상승하더라도 이러한 공급을 많이 하게 되면은 전세가가 안정이 되고요. 이 전세가 안정이 궁극적으로 매가의 안정을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매매가가 안정되게 되면 전세가 안정 다 안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단기적으로만 올라가는 거지 이게 한없이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올라갈까봐 이걸 계속 안 하게 되면은 반대로 공급이 부족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눌러놔서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안 오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조삼모사예요. 그러니까 바꿔야죠, 순서를. 단기적으로 올라가더라도 꾸준하게 계속 공급을 해서 결국은 전세가 안정을 매매가 안정까지 갈 수 있게끔. 이게 정말 정책인데 마도 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자꾸 못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 정부에서 깨달은 건 뭐냐면은 원하는 방식대로 해봤지만 부작용만 훨씬 더 크구나라는 걸 이제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공급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여야 막론하고 다 깨달았다는 거. 이런 건 소득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줘야 됩니다. 예, 단기적으로 가격이 올라도 해줘야 됩니다. 아파트로서는 재개발 재건축 풀어서 단기적으로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풀고 완화한다는데 가격이 오르죠. 냅둬요. 올라가고 냅두고 계속 공급을 하게 되면서 안정화 될 때까지 장기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 1, 2년 살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긴 안목에서 이걸 공급을 많이 해줘서 집값을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될지 몰라요, 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또 투기 지원책이라 이러면서 말이 되냐, 그런 거 하지 마라, 또 이러면 압박을 받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인수위에서 어떻게 최종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점점 또 집값 잡는 게 요원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여튼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 재미없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서 좀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 실제로 그게 집행이 돼야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너나 내가 우리 누구나 원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되지 않는다면은 지난 수십 년간 반복해온 가격 급등이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 감사합니다.